자, 이어서 개체군의 생존 곡선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에서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 중에서 일부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생존하여 있는 개체 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만큼 살아남았는가, 이걸 우리가 수치화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게 생존 곡선인데요. 자, 이러한 생존 곡선 같은 경우에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밑에 그래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코끼리나 돌산양은 적은 수의 개체를 낳지만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상적인 생식이 가능한 성체로 생장하기 때문에 개체 수가 완만하게 줄어들다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후기에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1형 생장 곡선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면 코끼리 그려져 있는 이게 1형입니다. 자, 생존해 있는 개체 수가 1000마리 상대값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쭉 가다가 점점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중간중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에 이르니까요. 그러고 나서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는 상대 수명을 100살로 본다는 거지, 코끼리가 뭐 100살까지 산다, 뭐 히드라가 100살까지 산다, 이게 아니에요. 100%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후반부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형들은 초기에 성체로 자라기까지 부모의 케어가 있는 개체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히드라나 기러기의 경우에는 출생 이후 개체 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이형을 나타내고요. 굴의 경우에는 일단 알을 낳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의 알을 낳습니다. 다만 초기에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대 수명보다도 훨씬 더 초기에 많은 사망이 이르러져서 생존해 있는 개체 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3형 생존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밑에 있는 생각해보기의 내용이 이런 생존 곡선 그래프를 그려보는 활동이니까 실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체군의 연령 분포. 자, 개체군이 연령별 개체수의 비율을 이렇게 차례대로 쌓아 올린 연령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0세부터 5세, 뭐 5세부터 10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이대별로 하든지, 뭐 5살 단위로 끊어도 되고요, 아니면 10살 단위로 끊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쌓아 올렸을 때 나타낸 걸 우리 연령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체군의 이러한 연령 분포는 생식 연령을 중심으로 해서 생식 전이냐, 생식 연령층이냐, 아니면 생식 후 연령층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결혼 정년기, 즉 뭐 20대부터 뭐 3, 40대까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식 연령층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 10대의 경우에는 이제 생식 전 연령층, 그리고 50, 60 이후에는 생식 후 연령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개체군의 연령 분포를 조사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개체군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크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먼저 발전형입니다. 자, 발전형은 밑으로 갈수록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이 개체수들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줄어들게 되지만 일단 밑에 지금 출발할 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라가서 줄어드는 비율이 급격히 무슨 다른 이유가 뭐 전체적으로 전멸하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얘는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지금 이 생식 후 연령층보다 생식 전 연령층이 굉장히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발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정형을 보면 거의 완만하게 이렇게 변화를 보입니다. 이 정도는 나이가 들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형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쇠퇴형은 지금 점점 갈수록 오히려 역으로 생식 전 연령층이 더 작은 형태입니다. 현재 인구 분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인구들의 이런 연령 피라미드가 쇠퇴형에 가깝다라고 보면 돼요. 특히나 지역별로 나누면 더더욱 심할 거고요.
그래서 밑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연령 피라미드 형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970년대에는 발전형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즉 현재에는 급속도로 쇠퇴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이 1이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즉 두 명이 결혼해서 두 명을 낳는데 그 수치가 점점 더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1조차 되지 않으면 이제 이 인구는 점점 더 감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사회복지 문제 쪽으로 연결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확장해 볼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그 내용이 밑에 우리나라의 인구 연령 분포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입니다. 지금 변동이 일어나긴 할 건데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앞에 붙이고 있죠. 먼저 계절적인 변화에 의한 겁니다. 환경 요인이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면 이러한 개체군의 크기도 계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밑에 있는 돌말입니다. 빛의 색이라던가 그리고 물의 온도, 영양 염류의 양 등이 계절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요. 그 계절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이 개체군의 크기도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는 개체수가 늘어나고요. 여름과 겨울에는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기적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라고 따로 명칭을 붙이는 거죠. 육상의 호수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 사는 돌말은 봄에는 빛의 세기가 강해지고 수온이 높아지니까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래프를 같이 보면 빛의 세기도 봄이 되니까 증가하고요. 수온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돌말의 개체수는 급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자, 그 결과 영양염류가 많았는데 얘들이 돌말이 늘어나면서 계속 소비를 하니까 영양염류는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양이 고갈이 돼서 여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개체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을의 경우에 다시 이 영양염류가 이제 회복이 되겠죠. 돌말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얘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번 거죠. 그래서 조금 영양염류가 늘어나니까 따라서 이 돌말도 개체수를 늘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겨울이 되면 당연히 빛의 세기도 약해지고 수온도 떨어지게 되니까 이러한 개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돌말 개체수가 줄어들고요. 그 기간 동안 영양염류는 다시 회복이 돼서 다음 봄과 여름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계절적 변화 외에도 피식과 포식 관계에 대한 내용도 아래 있습니다. 자, 이 먹고 먹히는 관계라는 얘기인데요. 밑에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 이 눈신토끼하고 스라소니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개체군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자, 눈신토끼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먹이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스라소니 개체수도 먹을 게 많으니까 좀 더 많이 우리 덩치를 불려도 되겠다 해서 더 개체수가 많아지고요. 근데 얘들이 많아지니까 눈신토끼가 씨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고요. 먹이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스라소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기적 변동이라고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체군은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동일한 종의 개체들이 모여 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개체군 내에서도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먹이, 서식 공간, 배우자들 같은 경우에 한정적이니까 이걸 차지하기 위한 경쟁들이 심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체군 내에서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내 경쟁을 좀 피하고 자기네들끼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종들로부터의 피해도 있는데 본인들 내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러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텃세입니다. 얼룩말이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일정 서식 공간을 차지를 하고요. 다른 개체가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경계를 하는 거죠. 개체를 이제 적절히 분산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하게 만들어서 밀도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굳이 침범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싸움도 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아까 얘기했던 얼룩말이라던가 백로, 까치, 은어 같은 것들이 이러한 텃세를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순이제입니다. 암탉 여러 마리가 한 닭장 안에서 함께 살게 되면 서로 간에 공격을 하게 돼요. 초반에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본인들끼리 이제 1등부터 딱 순서를 정합니다. 그 순서를 정하고 나면 순서에 따라서 모이를 먹어요. 이런 힘의 세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살아가는 걸 순위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생일 시기에 배우자나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자체를 이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 원숭이 경우에도 힘세기로 순위를 정하고 큰 뿔양의 숫양 같은 경우에는 이 뿔의 크기 그리고 뿔치기 등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일단 순서를 딱 1등부터 매긴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런 먹이라던가 배우자의 차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리더제고요. 양떼가 목초지 이동할 때 한 개체가 전체 무리를 이끌며 이동하는 것과 같이 우두머리가 무리 전체를 통솔하는 형태를 리더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개체들은 리더가 정해지면 이 리더 명령에 복종을 하고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리더의 경우에는 다른 개체들이 먹이를 얻거나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들을 유도를 해야 되고요. 기러기가 이동할 때 이렇게 삼각편대처럼 이렇게 쫙 가운데 센터를 두고 양옆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리더제의 현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늑대가 늑대물을 사냥 시기하고 사냥감을 정하는 것 역시도 이러한 리더제에 해당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사회생활입니다. 개미 개체군은 여왕 개미 중심으로 분업화된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개체군 내에서는 여왕 개미, 병정개미, 일개미 이런 식으로 종류를 나눠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 사회생활이라고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또 꿀벌도 중심으로 이렇게 여왕벌 중심으로 업무가 분업화된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볼게요. 자, 사자, 코끼리, 침팬지 등은 새끼가 생장해서 독립할 때까지 어미와 새끼가 무리지어 생활하는데요. 혈연관계의 개체가 모여서 생활하는 걸 우리 가족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의 경우 혈연적으로 가까운 암사자들과 숫사자가 새끼를 함께 돌보면서 무리지어 생활을 하고요. 암사자들의 경우에는 함께 먹이 사냥을 하고요. 숫사자는 다른 사자 무리들로부터 자신의 무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볼게요. 개체군의 밀도는 자, 이입이 지금 뒤에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는 출생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출이 나와 있으니까 사망이 들어갈 겁니다. 얘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환경 요인은 우리가 환경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굴, 히드라, 코끼리 개체군의 생존 곡선 그림으로 나타내래요. 자, 코끼리는 1형이었죠. 코끼리가 1형, 그 다음에 히드라가 2형, 그 다음에 굴이 3형.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5가지를 쓰래요. 방금 했잖아요.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잘 기억하시고 이어서 학습지 강의에서 여러분들 내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